자, 이 시간에는 12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교시 13문제를 이렇게 제가 좀 적어 놨고요. 이 중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두 가지, 플립 러닝이라든지 산업심리에서 어둠의 3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 공부할 때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쨌든 이 두 문제를 빼고는 나머지 문제들은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1교시도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 문제들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타기, 항발기. 요거를 하기 전에 우선 용어 답안 쓰는 거 방법만 좀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건설 안전 쪽에서는 대제목을 1번부터 5번까지를 쓸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쓸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 문제에 따라서 대제목을 3개나 4개 정도 묻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래서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보통은 4개가 가장 무난을 하고요. 이제 4개가 가장 무난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좀 더 쓰고 싶다 그러면은 5개까지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일단 그 중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에 그림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뻐요. 자, 요게 한번 비교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기에 있는 거랑 이게 그림을 조금 이렇게 있는 거랑 자, 한 장짜리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림이 상, 중, 하로 있다고 봤을 때 어디에 배치되는 게 가장 예쁜가, 안정적으로 보이나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기술사 시험은요, 꾸미기로 판가름하는 시험이에요. 꾸미기. 자,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사람이 채점을 하잖아요.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잘 정리된 답안이 점수를 더 받게끔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채점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염두에 두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위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랑 하단에 있는 거랑 요거를 한번 따져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더 안정감적으로 느껴지나. 이 가운데 있는 것보다요, 요 상의 상단에 위치하는 게 훨씬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딱 정리가 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한 장의 답안을 작성을 하잖아요. 한 장의 답안을 작성을 할 때 여기에 이 상단에 항상 상단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게 원인과 대책이 이렇게 나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림이 요 위에 있는 게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내가 보기 좋게 꾸밀 수 있게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답안이 조금 더 이뻐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잘 썼다.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이 모두 같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답안하고 이 답안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답안을 어떤 사람이 좀 더 이쁘게 꾸몄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1점이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을 쓰려고 노력을 하되 이 답안을 이쁘게 꾸미려고 하는 거를 좀 노력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항타기, 항발기 사용 시 안전 조치 하면은 일단 개요가 들어가겠죠. 개요해서 항타기, 항발기는 구조상 잘 넘어지는 구조로서 무너짐 예방과 그다음에 다른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 개요 한 두 줄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타기, 항발기의 구성 및 위험성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그리시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백스테이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백스테이. 그 다음에 여기에 붐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기에 해머가 들어가고 이렇게 파일을 박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와이어 로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디바이스. 자, 디바이스, 해머, 그리고 요게 와이어 로프, 그다음에 요게 이제 백스테이. 자, 요게 이제 리더. 그 기술사 시험은요, 그림과 도표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으로 이렇게 다 하셔야 되고, 그림은요 어디서 이제 연습을 하냐면 공단 자료가 있습니다. 공단 자료. 공단에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모든 그 안전 자료들 검색을 해보면 공단에서 이제 만든 자료들이 거의 태반인데, 공단에 보면 그림을 약식으로 이런 그 건설 기계를 표현한 그림들 많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최대한 간단하고 빨리 그릴 수 있게 연습을 계속 많이 그리면 이거 금방 빨리 그려요.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많이 그려보시면 이거 뭐 최대한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고요. 이거는 공단 자료를 연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8분 이내에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그림을 빨리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림에 치중을 하느냐고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답안을 다 못 쓰면 그건 감점이잖아요. 감점. 탈락이죠. 탈락. 일단 답안을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거기에서 이제 합격 점수를 주는 건데 다 제출을 못하면 그건 탈락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최대한 그럴듯하게 빨리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대고도 막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빨리 그릴 수 있으면 잘을 대라고 하겠지만 빨리 그릴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리핸드로 그려야죠. 그게 맞는 거죠. 효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효율. 자, 그리고 얘 이제 그 폭이죠. W. 그리고 이 H 높이가 작은 건 20m에서 40m까지 갑니다. 그럼 얘가 항타기가 잘 넘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폭보다 높이가 높으니까. 폭보다 높이가 높다 보니까 집안이 연약하거나 끼우뚱하게 되면 그냥 바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빠뜨렸는데 이제 뭐가 빠졌냐면 철판이 빠졌죠. 철판. 자, 얘의 위험성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잘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돼요. 전도 위험이 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항타기, 항발기에 뭐 재해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안전조치. 자, 안전조치는 무너짐 예방을 위해서 철판을 깔고 그 다음에 집안을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조치는 뭐예요? 와이어로프, 그 다음에 뭐 백스테이, 그 점검 전 뭐 조립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구성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식으로 하게 된다면 1번 개요가 들어가고 2번에 여기에 이제 항타기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3번, 4번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글만 막 쓴 답안하고 이렇게 그림과 있는 답안하고 봤을 때 채점관이 채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거에 눈길이 더 가고 점수를 더 주겠냐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이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인데요. 자,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들어가기 전에 GHS라는 놈하고 MSDS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GHS는 뭐냐면 국제 표준이에요. 얘는 화학물의 명칭하고 유해성, 위험성을 나타내주는 이 그 그림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국제적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위험성에 대한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MSDS는 뭐냐면, 이 그 유해 이온 물질에 대한 16가지 정보를 담은 거예요. 16가지 정보. 얘는 그냥 얘는 화학 물질을 나눈 거고요. 국제적으로 이제 이 화학 물질에 대한 그 위험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호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서 나눠준 거고, 얘는 이 GHS의 정보에다가 다른 취급 방법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16가지 정보를 적어서 놔둔 게 이 MSDS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면 물어봐요. 자, GHS와 MSDS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은 GHS는 국제적으로 유해이온 물질에 대한 그 정보를 조합한 시스템이고, MSDS는 그거를 그 GHS를 16가지 정보로 담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보면 1번 개요, 2번 이제 뭐 요거 이제 MSDS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1번, 2번, 3번 해고, 여기다가 이제 MSDS 정보에 이제 이거 뭐 있잖아요. 요 그림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작성 항목,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개시 관리와 교육. 자,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MSDS를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어떤 항목 주로 이제 어떤 MSDS 유해이온 물질을 취급을 하는지, 그거를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개시를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이런 내용들을 현장과 관련해서 써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여유가 된다 그러면 개정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저는 MSDS가 이번에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건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건설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로 제조 쪽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사항이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인데, 작성 주체가 바뀐 거 하고요. 작성 주체가 수입하고 제조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바뀌었거든요. 전에는 양도하고 제공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수입하고 제조하는 사람까지, 제조는 원래 했었고, 그러니까 수입 및 제조업자한테 아예 주체가 넘어가게 된 거고요. 작성 자체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재 항목도 모든 모든 성분하고 모든 성분과 그다음에 함유량을 기입하던 거에서 이제는 위험한 것만. 너무 그거 인력 낭비죠. 아니, 전혀 무해한 건데, 무해한 것까지 다 작성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만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답안은 이렇게 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자, 3번은 산재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 삼번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요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산재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의 목적이 되겠죠. 목적. 자, 목적은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에 그거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공표 대상 사업장의 목적이에요. 그냥 목적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아니라 이 문제, 자, 산재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의 목적, 왜 저런 공표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써주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목적은 일단은 산재 은폐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고요. 산재 은폐를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의 자율안전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얘기 많이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3번 은폐 대상 사업장, 공표 대상 사업장. 사업장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그 중대재해가 2건 이상이고요. 그리고 동종 사망 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중대 산업사고. 자, 중대 산업사고가 뭐냐면 예전에 그 구미에서 불산 누출 한번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화재, 폭발, 이런 그 누설 요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중대 산업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산재 은폐. 다섯 번째도 산재 은폐인데 3년에 2회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게 몇 페이지냐면은 그 다음에 일곱.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한 대여섯 줄 정도 남는데 4번을 뭘로 쓰면 좋을까요? 4번을 뭘로 쓰면 좋을까요? 자, 요거는요. 지금 정부의 이거는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사망재해 줄이기 50% 그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딱히 여기 참 이게 빠졌구나. 자, 요거는 참 공표 방법은 이제 관보에 게시하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게시하는 거 이런 거 있죠. 공표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5번이 저기가 되겠죠. 그 사망재해 줄이기 이제 해갖고 정부 정책 여기 관련된 거 준비하신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업법과 관련된 거는 정부 정책이나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거 준비하신 거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자, 요런 그 문제는 저게 공표 대상 사업장에 5가지를 제대로 썼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흐름과 맞냐 안 맞냐 이런 거를 가지고 점수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5가지를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DFS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DFS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대상공사인데요. 자, 대상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대상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 대상공사예요. 자, 그러면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은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1종은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리고 2종은 16층 이상 3만 제곱미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을 1, 2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종, 2종 시설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자, 왜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을 했냐면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은 16층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16층 이상. 그러니까 10층 이상 16층 미만은 그 2종 시설물이 아닌 거죠. 2종 시설물이 아닌. 자, 요거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그 다음에 2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요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얘는 자체로 그 안전진단기관에, 그러니까 이제 사급 안전진단기관에 그 심사를 받으면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층 이상 리모델링 그리고 해체 공사죠. 그리고 굴착 10m 이상. 그리고 자, 여기 이제 폭발을 한다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자, 폭발 20m 100m 20m 폭발물 사용 공사로서 20m 이내의 건축물 100m 이내의 동물 관련 시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가설 구조물. 일곱 번째는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공사. 자, 요게 안전관리 계획서 대상인데요. 여기에서 요 7번 건설 기계는 제외입니다. 제외.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요게 그 DFS를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요거를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설 구조물. 자, 가설 구조물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대표적으로 높이 31m 이상 비계가 있죠. 비계. 그 다음에 동발이 5m 이상.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2m 이상.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그 다음에 깽폼. 그 다음에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까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림이 일단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보세요. 이렇게 1번 개요. 자, 2번 대상공사 쭉쭉쭉쭉 글만 쓰는 거 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하고 답안이 훨씬 보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리게 되면 이 내용들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렇게 글만 쓴 거보다는 암기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잘 안 잊어먹어요. 이렇게 한번 그리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가설 구조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리고 그림도 잘 안 그려봐가지고 잘 못해요.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그려보고 요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자꾸 개선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합격을 빨리 하거든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답안을 개선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그리고 다른 답안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냥 남들 그린 거나 이렇게 좀 베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못 하잖아. 자, 자, 세 번째는요. 자, DFS의 절차. 그 다음에 주체. 자, 얘 각 주체별 업무가 이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주체별 업무. 자, 각 주체별 주체 업무는 설계자, 발주자, 시공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 국토부. 자, 이렇게 그 업무를 쓰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은 콘크리트를 이제 파손하지 않고, 잠깐만, 그렇지. 네. 파손하지 않고 그 시설물의 기능이나 어떤 그 기능이나 수명을 평가를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구성을 할 때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언제 하는가가 나오면 좋겠죠. 비파괴 시험 시기 언제 우리가 이 비파괴 시험을 언제 하라 할까? 이거는요 재료가 열화가 됐다든지 손상이 됐다든지 했을 때 성능 평가할 때 비파괴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 도서와 상이한 재료를 사용할 때 그 다음에 구조물 보수 상태 평가 시 네 번째는 거푸집을 해체하고 양생하고 프리스트레스 등을 이제 강도 발현할 때 프리스트레스 강도 발현 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항목은 비파괴 시험의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의 항목. 자, 항목은 이제 뭐 중성화, 염화물 함유량, 그 다음에 균열의 깊이, 그 다음에 코어 채취, 철근 부식, 그 다음에 뭐 콘크리트 강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항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 시험 종문율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중성화 시험은 페널프 탈렌 용액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화물 함유량 같은 경우는 중량법이라든지 뭐 용량법 이런 게 있어요. 중량법, 용량법. 그 다음에 균열 깊이는 자연전이 측정법이라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콘크리트의 철근이 이렇게 이제 이게 원피복 두께죠. 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그 철근이 얼마나 부식이 됐는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코어를 이렇게 떠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합니다. 전극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걸 또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음극을 이렇게 보내요. 자, 여기.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죠.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여기를 싹 적셔 놓습니다. 콘크리트를 적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전극을 설치를 하고 전류를 통하게 해요. 전류를 통하게 하면 여기에 그 전이차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전극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전이차계. 자, 이런 그림은요.
인터넷에 구글 검색을 해가지고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치면은 구글 검색해서 이미 통합 검색 말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런 그림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들을 균열 깊이에 관련된 거, 코어 채취와 관련된 거, 염화물 함유량과 관련된 그림들을 하나씩 쫙 이렇게 그려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과 함께 비파괴 시험 종료 이렇게 쭉 쓰고 그림과 함께 이런 거 몇 개 그리면 되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페놀프탈레인 그림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드릴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드릴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페놀프탈레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무제운동 추진 기법 OC 운동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C 운동이 이게 무제운동 추진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OC 운동이.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요게 왜 나왔나를 이렇게 봤더니 공단에서 2019년에 그 공단 안전보건공단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19년에 그 OC 운동에 대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마 그 OC 운동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팜플렛. 하여튼 그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공단에 보면은 공단 블로그 그리고 법 개정 사항 그리고 그 안전보건공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잡지가 있어요. 그 안전 잡지. 거기에 나오는 그 뭐 기고문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을 설명을 했는지 그런 거는 그 다음이나 한 1년 안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그 만드는 블로그, 잡지, 그 다음에 자료들, 어떤 자료가 새로 나왔는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자료 정리해가지고 정리하셔서 정리해 두셨다가 시험 나올 때 한번 좀 훑어보는 그렇게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무제 운동 요거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개요. 자, 2번 문제에서 무제 운동 추진 기법인 OC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무제 운동 추진 기법과 OC 운동 두 개. 자, 그래서 2번은 뭘 쓰냐면 무제 운동 범위를 쓰면 됩니다.
사망, 그 다음에 중상해, 경상해, 그리고 요거는 아차 사고,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인.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적 재해고 잠재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죄 운동 범위가 되겠죠. 범위. 자, 그 다음에 추진 기법의 종류. 이거 굉장히 많죠. 브레인스토밍, 그 다음에 지적 확인, 그리고 TBM, 추진 기법에 관련된 거는 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 추진기법의 OC 운동. OC 운동은 이제 뭐 클리어런스, 뭐 그 클리닝, 그다음에 콘센트레이션,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클리닝, 체킹, 콘센트레이션, 뭐 코레트니스, 뭐 이렇게 쭉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책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부의 건설안전기술사. 자, 두 번째는 김우식의 토목시공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용어 설명. 자, 요 두 가지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 책들이 다 1000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두껍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분철해 갖고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권과 2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보려고 그러면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이 그 내용도 방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자, 타 분야 사람들을 먼저 건설 직종이 아니라, 건설이나 건축 쪽이나 안전 쪽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분야,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기계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 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니면 뭐 경영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 한 번도 기술론 쪽으로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문과였던 사람들이 이과 책을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공부 방법에 보면, 어떤 분의 이제 공부 방법을 보면 7번을 정독을 하라는 분이 있어요. 자, 7번을 정독을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분야라도, 어려운 거라도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다.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책을 7번 읽어보면 그래도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법에 보면 7번을 정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용들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 이제 우리 분야, 이제 안전이라든지 건축 분야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최소 1회에서 2회는 정독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쭉 정독을 하고, 정독을 하면서 정독을 하다가 이제 책에 페이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이게 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키워드만 있어요. 키워드. 진짜 필요한 키워드. 막 이렇게 함부로 많이 줄 긋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 키워드만 형광펜을 이렇게 칠을 하세요. 여기도 키워드. 그리고 여기 그림. 딴 거 이런 거 보지 마. 키워드하고 그림만 보는 거예요. 키워드하고 그림만. 자, 이렇게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나중에는 이 키워드하고 그림만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면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4등분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거 A4 용지를 4등분 용지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11줄 정도나 뭐 10줄이나 이렇게 만드는 거. 저희 그 밴드에, 아니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요. 요거 4등분 용지에다가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그 개요 키워드만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아니면 지금 오시 운동 같은 경우 이제 그 개요하고 오시 운동만 땅땅땅 그 5개만 딱 쓰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시간표를 안 외우듯이, 우리 시간표 안 외웠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지게 된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저절로 그게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위험성 평가의 절차. 위험성 평가 절차까지 하겠습니다. 자,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없죠. 자, 일단 답안을 구성해 보면 1번 개요. 실시 주체. 누가 실시 주체냐면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자, 해당 작업 근로자, 실시 주체. 짱짱짱짱 실시 주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절차가 되겠죠. 절차는 사전 준비하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 파악, 위험성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실행 감시. 자, 근데 이렇게 하는데 좀 이뻐 보이게 하려면 감소 대책 수립을 여기서 노 했을 때
no, 그 다음에 yes,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피드백.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좀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요 포맷이 포맷이 있는데 요 포맷에다가 다른 내용만 바꿨으면 다른 문제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방법, 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관리 기준이에요. 자, 보면 위험성의 크기와 강도를 이제 나오게 되면 위험성을 상중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위험성을 상중하로 구분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현장에서 관리를 할 거냐. 요 관리 기준이 현장에 있어야겠죠.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자, 이 정도 굉장히 상에 해당되는 거.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가 당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에 해당되는 거. 중에 해당이 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살짝 발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발생하게 되면 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거기는 시설을 보완을 하자.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바닥이 에폭시 바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에포시로 쫙 깔려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평소에는 안 미끄러운데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오는 날은 거기가 젖어 있어서 이 가뜩이나 에폭시는 물과 닿게 되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 오는 날에는 에폭시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산업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요 하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날 바닥이 젖어서 미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하고 뭘 해줘야 돼요? 표지판 설치해야죠. 안전 표지판이나 아니면 오늘 비 왔잖아. 오늘 비 왔으니까 현장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요. 거기 조심하세요 하고 교육을 시켜야죠. 자, 이렇게 관리 기준을 이렇게 써주면 답안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산재 발생 시 조치 사항 및 처리 절차. 자, 마찬가지로 1번 개요. 2번. 산재 발생 시 조치 사항. 그냥 바로 이제 조치 사항 및 처리 절차.
바로 들어갑니다. 2번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재해자 발견 시 조치사항. 재해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만약에 기계 같은데 이런 데 끼어 있어. 그러면은 기계를 정지를 시켜 놓고 재해자를 구출을 해야겠죠. 만약에 이제 감전 사고가 났어. 그래갖고 막 매달려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감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전기를 유전 차단기를 내려 가지고 전기를 차단을 한 다음에 근로자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재해자 발견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그러니까 재해자를 구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9에 후송을 하고 재해자를 구출을 하고 후송을 하고 119에 후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현장을 보존을 해야겠죠. 이제 다른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했다고 현장 보고도 해야 되고 이제 보고 및 현장 보존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구출하고 후송하고 보고하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산재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산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대재해죠. 산재는 발생 후 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는 발생 즉시 만약에 새벽 1시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팩스로 관할 노동청에다가 신고하시면 돼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팩스로라도 전화를 당직을 원래 노동청은 24시간 체제로 당직을 누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직자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사정 때문에 뭐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팩스로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화하고 팩스로 해야 됩니다. 팩스를 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산재가 발생이 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현장에서 다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공상 처리를 하던가 산재 처리를 하던가. 자, 공상 처리는 뭐냐면 근로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하고 일종의 위로금, 이제 작업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휴업 손실금하고 위로금을 주는 거를 공상 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병원비 플러스 그다음에 휴업 손해 플러스 위로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다쳤다 그러면은 공상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금까지 받으니까. 근데 조금 크게 다쳤다 그러면은 산재 처리를 하는 게 근로자도 좋고 그 다음에 회사도 좋아요. 건설 회사도. 문제는 뭐냐면 공상 처리를 했을 때, 자, 공상 처리는 이게 산재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병원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이거를 악용하는 근로자가 있다라는 거. 악용하는 근로자가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이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산재를 한 달이 이내에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상 처리한다 그래갖고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소장님 저 그냥 요 위로금만 좀 주시면 저 일 못한 거랑 위로금만 주시면 그냥 치료 잘 받고 끝난 다음에 일 나올게요. 그냥 공상 처리해 주세요. 조금만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한 달 딱 지나잖아요. 소장님 저 산재 처리해야겠는데 산재 처리 좀 해주세요. 나 이거 도저히 그냥 위로금 받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 장애도 남을 것 같고 이거 좀 아픈 게 좀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병원 치료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회사는 산재 은폐가 될까봐 산재 은폐가 이제 한 달이 넘었으니까 은폐가 될까봐 이거를 알고 근로자들이 막 이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달라고 막 요구를 하거나 막 아주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산재 은폐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벌점을 받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벌금을 700만 원 내고 뭐 처음에 위반하면 700만 원 내지만 이게 벌점을 받기 때문에 입찰을 볼 때 공공공사 입찰을 볼 때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플러스 0.1이라도 더 점수가 있어야 입찰이 유리한데 입찰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조건에서도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점수가 까진다? 이거는 입찰을 포기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노동부 점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노동부 점검 나오면 이제 공상 처리했는지 컴퓨터를 뒤져요. 컴퓨터에. 그러면은 이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책상이 어디에요 해가지고 그 컴퓨터 본체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공상 처리된 저 근로자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걸리게 되면 이거 산재 은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일단 근로자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가지고 노동부에다가 신고하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된다는 거죠. 노동부에다가. 자, 그러면 산재 조사표 제출을 했는데 산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산재가 되는 거야. 일단 근로자를 우리가 못 믿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그래도 뒤로 어떻게 호박씨를 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냥 신고를 하는 거지. 신고하고 근로자가 어떻게 되지? 일단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했으니까 일단 법 위반은 안 되는 거죠. 산재 은폐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근로자가 공상 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산재가 안 되는 거고 뭐 산재 그냥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그제서야 승인이 나야지 산재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다쳤을 때는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 보존이고요. 네 번째는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까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제목 3번은 뭐가 들어가냐면 재발 방지
개선 계획 및 활동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자, 산재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산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종재해는 예방을 해야지. 산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미처 예상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다음 유사한 재해는 발생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그 산재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재발 방지 개선 계획 및 활동까지 이렇게 써야지 이게 좋은 답안입니다. 자, 다음 학습 목표와 학습 지도. 자, 일단 개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자, 학습 목표는요, 우리가 안전학습을 하는데 목표는 뭐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식, 기능,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기능도 습득하고, 그다음에 태도를 향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안전 종합 능력을 습득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점수를 높이는 거.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습 지도는 어려운 거가 아니고요. 그 교육의 8원칙 있죠? 8원칙. 8원칙 쓰시면 돼요. 자, 한인 오기는 동시반상이다. 한인 오기는 동시반상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한인 오기는 동시에 반상회를 한다. 한인 오기 동시반상. 자, 한꺼번에 한 번에 하나씩 인상 강화 어쩌고 저쩌고 쭉 있습니다. 자, 뭐 그것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뭐 이제 4번은 안전과 관련된 거 교육의 4단계라든지, 그다음에 5번 지도자의 조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그냥 쭈루루룩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고, 자, 다음은 플립 러닝인데요. 플립 러닝하고 산업심리에서 어둠의 3요인은 안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왜 안 하냐면, 플립 러닝은 이거 이제 절대 다음 문제로 안 나와요. 안 나와. 제가 장담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심리에서 어둠의 3요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다음에 나오면 또 안 쓰시면 돼요. 또 안 쓰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거를 공부를 하는 건요, 미련한 거예요. 자, 미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항타기, 항발기 항상 나오죠? 자, 여기 그 동그라미 일단 지우고 제가 볼게요. 10, 11. 자, 항타기, 항발기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거 맨날 나와. 맨날 나와. 그리고 이게 설계 뭔데 이거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얘도 뻑 하면 나와요. 얘 비파기 시험 무조건 나오죠? 그 다음에 오시 운동은 요거는 잘 안 나와. 사실은 요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도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얘는 알아야 돼. 왜냐? 무제운동 추진기법들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도 알아야지. 위험 예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끔씩 나오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절차. 뻑 하면 나요. 얘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정리를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재 발생 시 얘도 가끔 나와요. 그리고 학습 목표, 학습 지도 이거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래도 그 교육의 8원칙, 교육의 4원칙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의 3원칙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풀립 러닝 이런 거 안 나와. 과감하게 그죠 쳐야 돼요. 이거. 어둠의 3요인. 그 다음에 철골 구조물 내화 피복 이것도 잘 나오죠. 콘크리트 감소제 효과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콘크리트에 혼화 재료가 나오잖아. 혼화재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재, 그 다음에 감수재 이런 것들의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산재 발생 건수 등 공표 대상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산안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풀립 러닝이라든지 이 어둠의 3요인 이런 거는 준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저걸 문제로 준비를 한다던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했다 그러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 그래서 요거는 아예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화 피복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개요. 2번. 자, 내화 피복의 목적. 왜 내화 피복을 하냐? 내화 피복을 하는 이유는 내화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단열, 흡음 효과 때문에 한다. 자, 내화 피복을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까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내화 피복은 철골 구조물에다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철은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요게는 이제 강도예요. 강도가 이제 100%, 50%, 요거는 600도, 요건 1200도. 자, 온도가 되겠죠. 화재가 났을 때 철은 600도가 되면 철은 50%의 강도가 떨어져요. 50%. 그리고 1200도가 되면 강도 자체가 없어지고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화 피복에 대한 요 그림을 철골의 그림을
강도가 떨어지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종류. 뇌화피복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 한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철골이 이렇게 있으면 철골 기둥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거푸집을 대고 이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 공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타설 공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철골 주변에다가 뿜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면 계열을 뿜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PC판을 덧대거나 아니면 미장을 하는 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요거는 뇌화피복 시 안전보건 대책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뿜칠하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자, 뿜칠하는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냥 요렇게 그냥 그리고요. 철골 기둥 같이 이렇게 그리고 철골 기둥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 그림 있죠? 철골 보 그림을 그리고, 자, 여기 뭐처럼 보이나요? 요거 시저 리프트, 테이블 리프트, 고소 작업대, 렌탈. 자,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자, 렌탈은 왜 렌탈이냐면 렌탈 장비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고 렌탈에서 쓴다 그래서 렌탈 그래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우리 산안법에서는 고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대라 그래서 고소 작업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테이블 리프트와 시저 리프트라고 한다. 자, 이게 가위죠. 가위가 영어로 시저잖아요. 그래서 시저 리프트라고 합니다. 테이블 리프트, 시저 리프트. 자,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뿜칠을 하려 그러면 사람이 테이블 리프트를 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뿌리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공기 압축기로 이제 이제 뿜칠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이제 뿜칠하는 거 그림을 그려놓고, 자, 테이블 리프트의 안전상은 테이블 리프트가 전도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충돌 협착 이제 올라가서 협착될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떨어짐 예방이라든지 충돌 협착 예방,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전도되지 않게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신호수가 이제 부딪힐 위험도 좀 있고, 그런 거에 좀 써주시고요. 이제 보건대책은 건강검진 받고, 환기 조치하고, 여기가 이제 다 밀폐된 공간이니까 환기 조치하고, 이제 1급 마스크 지급해주고, 그 다음에 보안경 쓰고, 문제 이런 것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화피복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수제. 자, 감수제는 이제 혼화제의 일종이에요. 자, 혼화제는 여기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혼화재료는 혼화제로 나뉘어요. 혼화제. 자, 5% 이상, 중량의 5% 이상
첨가가 되는 거는 호나제고요. 1% 미만 첨가돼 가지고 그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를 호나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와 제의 요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호나제는 대표적으로 이제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뭐 실리카튬 이런 게 있고요. 호나제는 방동제, 방청제, 지금 여기에는 감수제, A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호나제를 물어본 거죠. 자, 여기다가 써야겠네. 감수제는 호나 재료의 일종이다. 그리고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게 감수제다. 자, 감수제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감수제 효과와 원리 이렇게 쓰면 돼요. 감수제 효과 원리. 자,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시멘트 입자가 이렇게 있고 골재도 있고 막 이렇게 그 골재 그 사이에, 자, 골재들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시멘트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입자들이 물을 만나게 되면 1차적으로 얘들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이렇게. 시멘트 입자하고 물하고. 요 사이가 이제 요게 1차 응집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이제 1차 응집이죠. 그리고 1차 응집된 거하고 1차 응집된 것들끼리 나중에 또 뭉치게 돼요. 요걸 2차 응집이라고 해요. 일단 먼저 뭉친 것들하고 이렇게 덩어리들끼리 나중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툭 이렇게 뭉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요 사이가, 자, 이렇게 사이가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줘야 되는데 요거를 요 응집된 요 안에 요거를 구속수라 그래요. 자, 요거를 구속수라고 하는데 이 감수제를 넣게 되면 요게 뭉치는 것들을 분산을 시켜줘요. 자, 시멘트의 입자를 분산을 시켜가지고 구속수가 감소가 되고 자유수가 증가가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감수제의 원리예요, 원리. 이 시멘트 입자하고 물하고 만나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 가운데 이런 데에 물이 이제 갇혀 있다 그래서 구속수예요. 물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 감수제를 첨가를 하게 되면 요것들이 뭉쳐야 되는데 안 뭉치고 이렇게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벌어지니까 틈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기면 물은 거기를 자유롭게 이제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수가 증가가 되면서 유동성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감수제의 원리는 이거고요. 감수제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향상하려면 뭐가 제일 좋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유동성을 향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물을 타는 거예요. 워터.
물을 타게 되면 유동성은 증가가 되죠. 당연히. 물을 타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질어지게 되니까, 콘크리트가 질어지게 되니까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갖고 옛날에 콘크리트들 여름에 타설을 할 때 이게 이제 이동 중에 날이 뜨거워지니까 얘가 이제 댐비빔 콘크리트가 되는 거야. 그 댐비빔 콘크리트가 되니까 이제 현장에서 물 타라 그래가지고 물을 좀 타가지고 현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위 수량이 늘어나게 됐죠. 이 물을 탄 콘크리트는 뭐가 문제냐면 균열이 빨리 가요. 왜 균열이 빨리 가냐면 콘크리트가 나중에 이제 양생이 되고 수화 과정을 거쳐서 양생이 되는데 이 수화 과정에서 물을 있는 거를 시멘트가 빨아들여 가지고 거기가 공극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수화 수축을 하게 되고 물이 많으니까 수화 수축도 더 많이 되고 그리고 공극도 생기고 이러면서 거기가 이제 그 콘크리트의 균열도 가고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을 못하게 하니까 댐비빔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수제를 써가지고 단위 수량은 변하지 않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기에 만든 게 이 감수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수제하고 그다음 유동화제의 차이점이 뭐냐면 감수제하고 유동화제. 감수제는 제조할 때 첨가하는 거고요. 제조 시 첨가. 유동화제는 제조 후 첨가. 현장에서 이제 그 반입된 거에다가 그 레미콘 에지테이터라고 하죠. 이거. 자, 요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현장 와가지고 타게 되는 거를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향상시키는 게 감수제는 제조할 때 첨가하고 유동화제는 제조 후에 첨가한다. 자, 그러면 4번은 뭐를 써야 되냐면 당연히 유동성을 확인하는 걸 해야죠. 유동성 확인 방법. 자, 감수제 넣었어. 근데 현장에서는 넣는지 안 넣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있어야죠.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미경화 콘크리트하고 댐비빔 콘크리트가 있어요. 자, 미경화 콘크리트는 슬럼프 테스트, 그 다음에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 자, 슬럼프 플로우 테스트는 이제 콘크리트를 부어서 얘가 얼마만큼 그 퍼지는지 그 퍼지는 길이를 잰 거고요. 댐비빔 콘크리트는 BB 테스트, 리몰딩 테스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건축 기술 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건축 기술 지침 책을 좀 읽어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 잘 콘크리트에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그 동바리 마감공사 이런 것들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슬럼프 테스트 하나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럼프 테스트는요 기본적으로 버켓이 있는데 버켓이 요게 크기가 30cm, 20cm. 자, 요거를 이 버켓을 이제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딱 씌워 놓고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다 콘크리트를 3개 층위로 담아요. 처음에 이제 그 삽으로 그만한 삽이 있어요. 콘크리트를 퍼가지고 여기다 이제 담아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첫 번째 층에다가 첫 번째 층, 두 번째 층, 세 번째 층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담아서 담은 다음에 그 쇠막대기 있거든요. 쇠막대기 다진봉이라고 하는데 이 다진봉으로 여기를 각 층마다 25회씩 다져요. 자, 이렇게 붓고 셉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 10, 11, 12, 25번 쑤시고 그 다음에 또 2층을 이게 두 번째 층, 그 다음에 세 번째 층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25번씩 씻어요. 그 다음에 자, 얘가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딱 끌어올려요. 얘를 끌어올리면 이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자를 갖고 와가지고 요 높이를 잽니다. 요게 슬럼프치예요. 자, 요 30cm에서 요 높이가 슬럼프치다. 그래서 슬럼프 15짜리, 18짜리, 슬럼프 21짜리라고 하는데 요게 흘러내린 게 21cm면 자, 요 높이가 21cm면 유동성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2cm가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댐비빔 콘크리트잖아. 요게 이제 거의 그러니까 자, 12cm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 보통 15cm인데 보통 콘크리트가 15cm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유동성이 좋은 거는 18cm. 그 다음에 초유동은 21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 굳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으라고 21cm 이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감수제는 개요, 그 다음에 감수제 효과 원리, 그 다음에 감수제와 유동화제의 차이, 그 다음에 유동성 확인 방법에서 요 미경화 콘크리트, 댐비빔 콘크리트 뭐 이렇게 하시면 답안 자체가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